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자, 두 번째 만나는 탐구 보고서 작성 방법. 단순히 보고서 작성 방법뿐만 아니고 과제 연구나 탐구 과제, 과학적 탐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필요성,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 걸 우리가 이제 알려줬다면, 이제 필요성과 목적이 찾아졌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을 디자인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실험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험을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그리고 써야 되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 배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비용도 문제지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 조언들이 있다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혼자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다른 애들은 시간 뺏기기 싫다고 빠져버리면 진짜 힘은 힘대로 들고 결과는 제대로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실험의 디자인이 실험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하는 여러분이 24시간의 실험에만 쓸 수 있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하고 고려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보면 연구 목적이 있을 거죠. 나는 뭘 한다. 연구 목적은 간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소나무 얘기를 한다고 치면, 뭐 이렇게 고도별로, 이렇게 산에 있는 고도별로 소나무에 공생하는 어떤 곰팡이를 한다고 치면, 목적 1, 뭐 고도 100m마다 소나무 잎에 공생하는 곰팡이의 군집을 확인한다, 이런 식이야. 예. 그럼 목적이 깔끔하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아주 명확하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m마다 소나무 몇 개를 채집할 것인지, 소나무 하나에서 잎을 몇 개나 채집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잎에 있는 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곰팡이 잎에 같이 살고 있는 곰팡이의 군집을 알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리고 곰팡이가 얘가 누군지를 알려면 그냥 현미경으로만 봐도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DNA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뭐 DNA 분석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실험에서 뭘 일단 하기 전에 완벽하게 디자인 세팅이 돼야 됩니다. 실험 설계가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 돼.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정확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필요성 찾아놓고 실험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게 무턱대고 애들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고 덤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그리고 선생님, 학교의 인력, 뭐 선후배들을 모두 동원해서 이거 진짜로 실험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이냐. 그냥 한번 해보면 안다, 이 정도로 시작하면, 이게 해야 될 단계가 많은데 앞에서부터 계속 걸리적거리면은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최소한 80% 이상 돼야 덤비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이러면 벌써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장비가 없거나 기술이 없으면 이걸 먼저 찾아놔야 돼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을까? 일단 선생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을 먼저 찾아놔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메일로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저 무슨 학교 뭐 누군데 이러이러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요 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가 장비가 없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혹시 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 전에 이게
가능하냐? 만약에 혹시 안 되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줄 누군가를 찾아놨냐? 찾아놓는 게 중요해요. 거기까지 갔는데 안 되면 그러면 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양해를 구해놓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실험을 하니까 혹시 그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거기까지 해놓고 연락을 드리겠다. 대부분 도움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뭘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만 명확하게 그 스토리 라인을 잡아놓고 그걸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교수님이 뭘 해줘야 되는지를 인지만 시킬 수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달라고 그러면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모르는 요 부분만 해결을 해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교수님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해주세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해갖고 확보를 해놓는 거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실험을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기본이 3반복이에요. 똑같은 실험을 3번 반복해서 결과를 얻어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그 평균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3반복보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긴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비용이, 돈이 충분하다면 반복수를 늘리면 좋죠. 그러니까 몇 반복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나무에 했으면 요 똑같은 고도에 해당하는 소나무 몇 그루에서 이파리를 추출할 것이냐. 근데 이 반복이 늘어나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는 게, 반복이 한 번 늘어났을 때 전체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노력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내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시냐, 이걸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세요. 몇 반복을 할 것인지를 정했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했고, 어디 가야 될 것인지 정했고, 거기까지 가는 차비, 시간 다 고려했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눈 감고 가상의 실험을 돌려보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비용을 산정해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한테 그냥 다 던져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비용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뭔가를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돈이 뚝 떨어졌어. 사비를 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실험에 대한 의욕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끝매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올 겁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에 맞게 실험의 규모를 조절을 해야 돼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비용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재료비, 그 다음에 뭐 어디 가면 가는 비용, 버스비, 차비, 반복하면 반복 비용, 분석 맡기면 분석 비용, 교수님한테 의뢰를 할 거면 교수님 어떤 자문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끌어올 수 있는 전체적인 규모, 학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규모, 실험 재료를 학교에서 살 수 있으면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는데 40만 원이 든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비용은 실패하지 않는 걸 가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실패할 걸 생각하면 여기서 최소한 15% 이상의 여유 비용은 있어야 돼요. 여차하면 뭐 집에서 돈을 끌어오는 한이 있어도, 그죠? 아니면 선생님의 사비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 정도의 비용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1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한 80만 원어치 계획만 세우고 한 20만 원어치는 여유로 남겨놔야 돼요. 왜냐면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거는 이제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면 데이터를 얻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서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냐, 아니면 표를 나타낼 거냐, 이거에 따라서 모으는 데이터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값을 쓸 거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분포를 찍어갖고 뭘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실험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엑셀에 넣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되겠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집어넣고 실험 전체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일단 하고 보자. 최악입니다. 하고 보면 그냥 하는 걸로 끝납니다. 하고 보는 걸로 끝나요. 하고 보면 안 됩니다. 하기 전에 머릿속에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 들어가도 그렇게 하고 들어가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데 일단 해보자. 최악이에요. 안 될 확률 90%.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시간을 계산하는 거를 이제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실험을 하잖아요. 반복도 할 거고 그러면 한 번씩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한 번.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그냥 이럴 때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보는 게 아니고 시간 타이머를 놓고 해보시는 거예요. 타이머를 놓고 내가 이 한 샘플을 이렇게 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네, 실험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를 예상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범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제가 대학원에서 실험할 때도 실제로 타이머를 놓고 이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재밌어요. 여러 번 하면 그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그 시간이 점점 줄거든요.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을 하는데 40분이 걸렸다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게 30분, 20분 이렇게 줄거든요. 타임어택 같은 느낌도 있고 좀 재밌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도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생물이라서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시간만 보세요. 어떤 세균에서 이제 DNA를 추출하는데 여러 가지 시약들을 써서 추출을 해야 돼요. 대충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칩시다. 해봤더니 40분 걸려요. 40분 걸려. 한 샘플만 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조용한 데서. 그 다음에 이제 PCR이라고 하는 DNA 증폭을 하려면 이 안에 이제 시약도 넣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고 약 넣고 PCR 기계에서 기계 돌아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영동이라는 거, 이 PCR이 잘 됐는지 확인하려고 전기영동을 진행할 때 전기영동 진행할 때 샘플을 넣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고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이걸 확인하는데 5분 정도 걸린다. 이런 시간을 알면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하루의 그 라이프 사이클 중에 이걸 껴넣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한참 막 애들하고 같이 실험할 때 진짜 이렇게 했거든요. 보시면 40분 걸리잖아요. 점심시간이 60분이니까 밥 빨리 먹고 그죠? 뭐 만약에 진짜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선생님이 허락을 받고 얘네들을 제일 먼저 먹게 하더라도 빨리 먹고 와서 40분 동안 점심시간에 DNA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10분이죠. 그때 와가지고 PCR 요 시약을 넣고 그 다음에 기계에 넣고 수업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6교시, 7교시 동안 2시간 동안 기계 돌아가죠. 그러면 종례 받고 오면 기계가 다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샘플을 냉동실에 넣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별개로 뭐 시간을 많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라이프 사이클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지속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주말을 통째로 내라. 이건 너무나 어려운 행위입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아침에 등교해서 조금 빨리 와가지고 샘플 넣고 기계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이 맨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수업 시간 비기 전에 30분 전에 학생이 그 쉬는 시간 30분 전에 눌러놓는 거예요. 기계를. 그리고 학생하고 연락을 하는 거죠. 내가 몇 교시 끝나고 눌러놓을 테니까 그 시간 끝나면 바로 와서 확인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학생이 아침에 와서 샘플 넣고 선생님이 그 뭐 1교시나 2교시나 비는 시간에 기계 작동시켜 놓고 학생한테 연락하면 와서 확인하면 끝나요. 그러면 혼자 만약에 이런 실험을 한다. 그럼 이틀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루. 그죠? 그래서 결과 나오면 이게 이제 분석 맡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혼자 한다. 이거를 이제 3번 반복한다.
그러면은 대충 일주일 나오겠구나. 이게 막연한 시간이 아니고 정확하게 일주일이면 딱 끝나요. 이게 시간관념이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3명의 학생이 각각 동시에 돌아간다 그러면 이틀이면 끝납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 산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부담을 주지 않게 하려면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딜레이 되고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머 놓고 이 본인의 그 샘플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실험하는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처음 할 때 시간을 정확하게 재놓으면 그거보다 짧아지면 짧아지지 길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맥시멈이 되니까 시간 여유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너무 큰 부담, 너무 막강한 시간 할애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애들은 좀 하루를 뭐 열심히 살았네 정도의 느낌으로 좀 빡빡하지만 굴러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서로 부담 없잖아요. 선생님도 주말마다 나와서 뭐 할 이유도 없고 애들도 주말마다 할 거 없고 다만 학교 왔을 때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 조금 줄여가지고 조금 더 빡빡하게 이게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그래서 한 번씩 해보고 본격적으로 반복하고 샘플을 막 늘리고 이런 거는 일단 한 번씩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알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어디서 끊어야 될지, 뭐 어떤 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계획을 딱 세워놓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 계획대로 쫙 해서 빡 끝나게 예외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끝나요. 그래야 앞에서 세웠던 그 예산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네. 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지만 이거를 일단은 계획을 하고 시작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덤비는 거랑은 이 들어가는 시간, 노력, 보람, 돈 모든 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기 전에 정확하게 디자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했으니까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토의는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둘을 혼돈하긴 하는데 결과와 결론은 다릅니다. 결과는 그냥 그래프가 뭐 X축이 증가할 때 Y축이 어떻게 됐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만 기술하는 게 사실 결과고요. 결론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증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의미를 부여할 때 요거를 이제 결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두 개를 같이 쓰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값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통계적인 검증을 거쳐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건 조치를 하고 대조군과 실험군 이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두 개를 비교할 때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3번 반복을 해서 그 결과의 평균값을 주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통계적인 검증을 해야 돼. 만약에 우리 반 애들의 키의 평균이 뭐 170.1이고 옆반 애들의 키의 평균이 170.3이면 70.1과 70.3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키가 이게 평균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면 이 정도 차이는 같은 거냐? 이런 거를 얘기하려면 통계적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T테스트나 이 두 그룹을 할 때 T테스트를 쓰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엑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세 그룹을 할 때는 아노바를 쓰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평균 비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 비교나 혹은 뭐 많이 가면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데 요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이런 걸 거쳐서 의미를 갖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때 훨씬 더 힘이 실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실험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표준 편차나 표준 오차 같은 값들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실험을 했는데 실험 데이터가 막 들쑥날쑥해. 그럼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과학자들이 그 표준 편차 값을 보면 뭐 이런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이 실험을 잘해서 세반복 혹은 실험을 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실험의 원래 특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을 되게 잘했다고 치면 표준 편차가 원래는 크지 않은데 여러분이 실험도 잘해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 데이터가 이제 실험을 할 때마다 결과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이 값은 뭐 좀 더 신뢰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제시해야 된다고만 알고 있으면 이 표준 편차 넣는 법, 표준 편차 계산하는 법 이렇게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과값 넣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보면, 자, 실제로도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 나타내면 이렇게, 예, 이게 보통 이제 오차 막대를 쓰는데 이런 오차 표준 편차나 표준 오차나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걸 쓸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죠. 뭐가 더 강력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서 쓰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숫자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평균값이. 그러면 숫자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데 이걸 같다고 볼 수 있는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를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평균이 다르다고 우기면 나중에 통계 검증했는데 같다고 나오면 되게 민망한 겁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이런 검증을 통해서 어떤 그래프를 나타낼지 보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과를 제시하면 이 결과값을 바탕으로 토의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앞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그 결과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대회를 나가면 심사위원들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논리구조를 보시는 거예요. 논리구조와 과학적 탐구 방법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그래서 얘기의 흐름이 깔끔한지 이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꼭 그 분야의 아주 절대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실험이 가지는 의미,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 값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다른 연구 보고서들을 또 보시는 거예요. 결과값들을.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으면 학사 논문을 보면서 이제 감을 찾으시면 되고, 대충 학사 논문을 초창기에 필요성 공부할 때 좀 이 뒷부분도 약간 한 번씩 보시면서 이런 걸 이렇게 해석한다는 걸 알면, 그러면 영어 논문 보시면서 이제 결과를 찾으면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하는 실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연구도 그렇게 나왔다, 비슷하게 나왔다, 이런 연구도 비슷하게 나왔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연구 잘못된 거 아니다, 이런 연구랑 비슷하니까 이 결과값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혹은 유출을 할 때 뭐 내가 이런 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 우린 지금 뭘 찾았냐면 소나무에 있는 그 곰팡이의 군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은 거야. 이 군집이 진짜 복원에 효과가 있냐, 거기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논문을 봤더니 군집 구조가 바뀌니까 생존에 영향을 받더라. 그래, 뭐 이런 논문이 있다거나, 어떤 군집 구조를 새롭게 이식을 해줬더니 생장이 잘 되더라, 복원이 잘 되더라, 이런 연구가 있으면 소나무 아니고 다른 식물에서, 그러면 그걸 차용을 하면 내가 하는 말이 공상과학이 아니고 훨씬 더 믿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을 갖다가 찾아와가지고 말을 맞추는 겁니다. 내 실험이 진짜 파워풀하다, 이거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걸 다른 연구, 나하고 똑같지 않더라도 식물이면 되잖아요. 다른 식물이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그리고 군집이 틀어지니까 그 원래 잘 살고 있던 어떤 세균들, 곰팡이들의 어떤 그 관계, 형성이 무너지니까 얘가 못 살더라, 뭐 발화가 안 되더라,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내가 하는 연구에 살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토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잘 되면 내 연구는 굉장히 파워풀해지거든요. 똑같은 실험을 해도 이걸 찾아서 말을 붙일 수 있느냐, 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결과의 풍성함을 몇 배로 배가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보고서 쓸 때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건 실험이 아니에요. 이거야,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죠?
우리의 실험이 너무 중요하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네. 근데 최악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한답니다. 이런 거 사전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한다. 이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해서 해야 됩니다. 중요한데 없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냥 없어서 한다. 이거 최악이야. 예. 왜 없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는. 그래서 없어서 한다. 이 필요성 아주 좋지 않고 중요한데 없다? 이건 매우 좋습니다. 네. 이 토의는 우리 실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어떤 유용함이 있고 우리 실험 목적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 결과값이 지지를 하는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도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 게 결론 및 토의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케이스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케이스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잡는 어떤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얘기를 잘 듣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보람과 즐거움을 찾으면서 뭔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뿌듯하잖아요. 시간은 어차피 똑같아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아. 그리고 일단 해보고 실패하고 바꾸고 실패하고 바꾸는 게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어떤 실험이 되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답이 뻔한 걸 할 수밖에 없고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다들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뭐 경험을 해봤으니까 좋다라고 스스로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 길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서 영상을 한번 더 보셔도 되고 그래서 팀이 모여가지고 완벽한 이 스토리 라인을 잡고 실험 계획을 세워서 덤비면 정말 어지간한 실험 아니면 2달 안에 다 끝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짧고 굵게 된다 이거야. 된다 이겁니다. 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이번에 센세이션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잘해보자고요. 지금 주변에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이 과학전람회도 한번 해보면 합니다. 여러분이 뭐 과학고 뭐 영재고 쪼이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걔네들도 뭐 별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뭐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수학은 수학 문제는 잘 풀 수 있지만 어차피 탐구는 걔네들도 여러분도 다 처음 하는 겁니다.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덤벼가지고 혹시 압니까? 내년에 올해 열심히 한 거 내년에 또 탁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면 내년에 또 세상이 또 알아봐주고 상도 주고 이럴지? 그죠?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네, 기분 좋음을 쭉 유지해 봅시다. 됐죠? 안녕!